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설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Aircraft Initial Design, 항공기 초기 설계, 초기 사이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 수업에서 연장해가지고 Performance Requirements, 그러니까 성능 요구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성능 요구 조건에서는 두 가지 Field Performance라고 하는 것이 있고 Manual Performance라는 게 있는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ield Performance입니다. 그리고 Field Performance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tall Speed라는 것인데 학생들이 항공역학이나 아니면 항공우주학 이런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스톨이라는 그 개념이 뭔지 알 거예요. 그 항공기가 비행을 하다가 충분한 양력을 받지 못해 가지고 고도를 유지 못하고 쭉 떨어지는, 쭉 추락하는 그런 현상을 스톨이라고 부르고요. 스톨이 발생하는 이유는 항공기 날개에서 날개가 있고 날개에 바등각이 뭔가 증가를 할 때, 사실 요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는 낙하 0012의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그 앵글 오브 택의 증감에 따른 리프트 코에피션트의 증감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근데 뭐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그래프이긴 하지만 3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앵글 오브 택을 쭉 증가시켜 가면서 리프트를 쭉 높여 가는데 계속적으로 높여지지 못하고 특정한 앵글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리프트 코에피션트 또는 리프트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스톨이라고, 유체역학 입장에서 스톨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리프트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항공기가 고도를 유지를 못하고 쭉 떨어지는, 추락하는 현상을 스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기역학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항공기의 어떤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톨이라는 것은 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요, 여기서 앵글 오브 택을 더 증가시키지 않고 그 리프트가 요 맥시멈이 되는 요 앵글 오브 택을 딱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항공기는 가장 많은 양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조금 앵글 오브 택이 바뀌어가지고 항공기가 추락할 위협이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여기서의 앵글 오브 택을 만약에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리프트는 최대한 발생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죠? 요때의 그 요때의 항공기 속도를 우리는 스톨 스피드라고 불러요. 요거 스톨 스피드라고 부르고요. 스톨 스피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은요, 스톨 스피드보다 뭐 높거나 낮거나 항공기가 비행할 때 스톨 스피드보다 높거나 낮거나 할 때 항공기에 작용하는 어떤 양력이나 항력의 변화가 클 거기 때문에 스톨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때 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앵글 오브 택을 크게 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스톨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항공기의 퍼포먼스, 특히 필드 퍼포먼스 쪽을 보면은 웬만해서는 그 속도에 대한 항목이 이런 것처럼 스톨 스피드에 대한 항목이 되고요. 더군다나 스톨 스피드가 발생했을 때의 맥시멈 CL 값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양력이 발생할 때의 스톨 스피드 그거를 이용해서 필드 퍼포먼스 계산하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Lmax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랜딩할 때도 마찬가지로 CLmax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요점, 그러니까 스톨 스피드가 발생하고 있는 최대 양력이 발생하고 있는 조건이 필드 퍼포먼스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스톨 스피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톨 스피드에 대한 정의는요, 그 스톨 스피드는 맥시멈 리프트가 발생할 때, 메인 윙에서 맥시멈 리프트가 발생할 때고요. 요때는 딱 요때 스톨 앵글이라고 부르는 요 앵글 오브 택일 때의 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일 때의 속도를 스톨 스피드라고 부르는데, 물론 요거는 그냥 2차원 에어포일이기 때문에 3차원 날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요런 형상을 따라가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FAR이라는 어떤 그 항공기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간 항공기에 그 적용되는 FAR 23을 봤을 때 최대 이용 가능한 스톨 스피드는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항공기,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나 아니면 조금 더 스케일이 작은 항공기들에서는 이런 항목을 적용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추후에 무인 항공기를 설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러한 FAR 24념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찾아봐야 할 겁니다. 어찌됐건 그냥 유인 항공기 입장에서 12,500파운드보다 무게가 낮은 항공기의 경우에는 maximum available stall speed가 61노트 정도 되고요. 요거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트레이너기, 그러니까 그냥 그 조그만한 경항공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하는 그런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maximum available stall speed가 50노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윙 로딩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 시간부터 설명을 했지만 항공기가 들어 올려야 하는 항공기의 중량 대비 메인 윙 날개의 면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면적이고 수학적으로 이것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요 조건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공기 중량을 고스란히 리프트가 들어 올리고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보면은 CLmax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때의 그 속도는 스톨 스피드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CL 값은 그냥 단순한 CL 값이 아니라 CLmax 값, 최대값 요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여기 요 부분이 지금 라지 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 날개에 대한 리프트가 되죠. 2차원 날개는 여기 요 부분이 스몰 L로 보통은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라지 L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면 됩니다. 요 CLmax, 그러니까 3차원 날개에 대한 CLmax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 항공기 설계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윙 로딩 요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스톨 스피드뿐만 아니라 그때의 CLmax 값을 계산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 CLmax 값은 어떤 것에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일단은 항공기 날개의 모양, 그렇죠? 항공기의 뭐 예를 들면 항공기의 그 에스펙트 레이쇼 같은 거, 예를 들면 날개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섹션 에어포일의 코드 랭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섹션 에어포일이 캠버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같은 앵글 오브 어택에서도 더 많은 리프트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션 에어포일의 쉐입도 당연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필드 퍼포먼스, 그러니까 테이크오프 할 때나 랜딩 할 때 보면은 그 플랩이나 슬랫 같은 거, 플랩이나 슬랫이나 슬롯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타입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고 몇 개를 쓰고 있고 몇 도의 플랩 각이랑 슬랫 각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CLmax 값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유체학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기 날개가 가지는 서피스의 러프니스, 그러니까 거칠기, 항공기 날개가 항공기 날개 표면이 만들어내는 거칠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바뀌긴 합니다. 이건 유체학적인 그 지식이기 때문에 뭐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러프니스가 커서 되게 표면이 거칠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터뷸런트 플로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터뷸런트 플로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앵글 오브 어택에서도 그 스톨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높은 앵글 오브 어택에서 스톨이 발생하기 때문에 CLmax 값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요, 러프니스가 크다는 것은 터뷸런트 플로우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드래그도 더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드 퍼포먼스 입장에서는 드래그보다는 리프트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러프니스를 조금 거친 서피스를 만들어 가지고 CLmax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CLmax는 서피스 러프니스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플로우 인터랙션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항공기가 날개만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날개도 가지고 있고, 그 메인윙도 있고, 테일윙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도 있고, 엔진이랑 날개 사이를 이어주는 파일런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동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항공기가 만들어내는 공기역학적인 힘은 메인 윙에서만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특히나 그 델타 윙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날개 형상 자체가 그냥 메인 윙이 정말 크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내는 양력만 고려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그 항공기가 만들어내는 날개 그 양력이나 항력은 항공기 메인윙뿐만 아니라 테일윙, 그리고 엔진의 형상, 그리고 바디의 형상, 두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요 바디가요, 항공기 바디, 퓨즐라지라고 부르는 요 바디 부분이 직접적인 항공기의 양력을 만들진 않아요. 근데 바디 부분에 메인윙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디랑 메인윙이 맞닿는 그 접합면 있죠. 그쪽에서 양력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기 날개를 예를 들면은 항공기 바디의 위쪽에 붙이느냐, 아니면 중간에 붙이느냐, 아래쪽에 붙이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양력의 발생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셀의 형상에 따라서도 조금 양력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학적인 입장에서는 그 정신이라고 부르죠. 그 바디랑 항공기 날개가 붙어 있는 그런 그 중간의 접합부, 그쪽을 정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션에서 만들어지는 플로우 인터랙션, 유체의 어떤 거동들에 의해서 양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레놀스 넘버라는 거예요. 항공기는요, 그 항공기의 우리가 보통 얘기하길 이 항공기의 레놀스 넘버가 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항공기가 크루즈 상태일 때의 레놀스 넘버를 뜻합니다. 크루즈 상태, 예를 들면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마크 0.83 트랜소닉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그 마수 정도가 됐을 때, 그 정도 고도가 됐을 때의 레이놀즈 넘버를 이 항공기의 레이놀즈 넘버는 몇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테이크오프나 랜딩 할 때도 이 레이놀즈 넘버라는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항공기의 테이크오프일 때나 랜딩할 때는 항공기가 만들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낮으면 레이놀즈 넘버도 굉장히 낮겠죠. 그렇죠? 항공기 형상은 똑같이 생겼는데 항공기가 비행하는 속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놀즈 넘버도 낮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요 레이놀즈 넘버가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10만, 20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스케일이 작은 경우에는 레이놀즈 넘버가 15,00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이제 항공기의 레이놀즈 넘버는 사실 테이크오프나 랜딩이나 크루즈나 다 서로 그 값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낙하 0012의 CL 알파 커브, 그러니까 앵글 오브 어택이 증가할 때 CL 알파가, 그러니까 CL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커브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레이놀즈 넘버가 10만일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레이놀즈 넘버가 100만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공역학 수업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일단 첫 번째로 이 리프트 커브의 그 그레디언트, 요 기울기를 보면은요, 레이놀즈 넘버가 100만일 때는 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리고 요 값이 기울기 값이 거의 그 센 에어플로 티어리의 2파이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레이놀즈 넘버가 10만일 때는요, 10배 작아진 레이놀즈 넘버 10만, 파란색 그래프를 딱 보면은
일단 기울기 자체가 이쪽에 있는 기울기는 둘째치고 이쪽에 앵글 오브 어택이 작은 부분에서의 기울기가 엄청나게 다르죠. 요거는 2파이보다는 훨씬 큰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 기울기의 그러니까 그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기울기가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CL알파 커브의 요 꺾이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아까 내가 얘기했던 CLmax 값, 요때의 CL 값이 CLmax 값이 될 건데, 요 맥스 값의 차이가요. 10만일 때는 거의 1밖에 안 되고요. 100만일 때는 1.4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 더 큰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앵글 오브 어택도 스톨 앵글도 얘는 한 10도 정도, 얘는 15도 정도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테이크오프나 아니면 랜딩일 때, 그러니까 속도가 낮을 때의 유동 조건이 굉장히 레인지 넘버가 큰 크루즈 상태보다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CLmax 값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간색을 친 거고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항공기가 비행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테이크오프일 때랑 랜딩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죠?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뭐 크루즈일 때는요, 뭐 워낙 고도가 높기 때문에 항공기의 어떤 비행 특성, 그러니까 그 비행 자세들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테이크오프나 랜딩일 때는 그러니까 그 표면이랑, 그러니까 바닥면이랑 떠 있는 그 고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여유가 별로 없다라는 조건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뭐 다른 조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스톨 스피드 정도의 속도로 날다 보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앵글 오브 어택이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한다. 항공기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어떤 경우에 메인 윙의 바등각이 앵글 오브 어택이 여기 스톨 앵글보다 더 커지게 된다. 그러면은 완전 CL 값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루즈 상태보다는 테이크오프나 랜딩인 상태에서의 어떤 그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뭐 보는 입장에서 따라서 달라요. 이게 뭐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얼티튜드, 그러니까 고도가 낮아서라고 얘기를 할 거고, 공기역학적인 입장에서는 레이놀즈 넘버가 워낙 작아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드 퍼포먼스 중에 스톨 스피드 말고 CLmax, 3차원 날개의 CLmax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지, 어떻게 계산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른쪽 여기 그 그림은요, 이쪽이 인보드, 그러니까 이쪽에 바디가 붙어 있고 이쪽이 윙팁이 되는 어떤 형상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플랩이 전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요게 그냥 요 플랩들하고 적혀 있는 요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플랩을 전개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플랩의 앵글이, 그 저침각이 변해가지고 플랩 효과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인보드, 이쪽이 윙팁, 아웃보드 윙팁이라고 봤을 때 보통은 플랩은 안쪽에 붙어 있죠. 안쪽에 붙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요 플랩이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항공기, 그러니까 플랩의 어떤 면적 말고요. 플랩의 면적 말고 그냥 항공기의 면적, 요거 있죠, 요거를 그냥 플랩드라고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이 없는 나머지 부분, 플랩이 장착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건을 unflapped라고 내가 적어놨어요.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렇게 했을 때 3차원 날개에 대한 CLmax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3차원 날개 같은 경우는 2차원 에어포일이랑 다르게 3차원이니까 윙팁에서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다운워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2차원 에어포일의 그 리프트보다는 훨씬 작은 그 리프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프트는 더 작게 발생하고, 3차원 날개가 2차원 날개보다 리프트는 더 작게 발생하고 드래그는 더 크게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날개의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5 이상이 되면 보통 그때의 그 3차원의 CLmax 값은 2차원 에어포일의 CLmax 값의 한 90% 정도는 발생을 한대요. 90% 정도는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물결표를 쳐서 대략적으로 3차원 날개에 대한 에스펙트 레이쇼가 5 이상인 3차원 날개에 대한 CLmax는 앞에 0.9라는 팩터를 곱하고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CLmax 값을 구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근데 아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플랩이 있는 부분이랑 플랩이 없는 부분을 구분을 지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플랩을 전개했을 때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 CL 값이 플랩이 없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CL 값보다 훨씬 클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눠놨고요. 일단은 여기 S 플랩드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은 플랩, 요 파란색 부분, 요 부분에다가 플랩에 대한 그 에어리어를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전체, 요거에 대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요 플랩에 대한 요 에어리어는 생각하지 말고요. 딱 요거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에 대한 면적을 S 플랩드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레퍼런스 에어리어를 S 언플랩드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요, 이 부분 두 개만 봤을 때, 내가 잠깐만요, 포인터를 쓸게요. 이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딱 봤을 때는 그냥 여기 있는 레퍼런스 에어리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요만큼의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요, S레프는 S 플랩드 더하기 S 언플랩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퍼런스 에어리어 중에 플랩이 장착되어 있는 윙 레퍼런스 에어리어가 얼마만큼 비율이 되겠느냐, 그 부분이 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플랩이 장착되지 않은 요 부분에 대한 비율, 그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렇게 레퍼런스 에어리어를 비율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플랩을 전개했을 때 이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CLmax 값, 요 2차원 에어포일이 요런 2차원 에어포일이 요 섹션에 대한 2차원 에어포일이 만들어내는 CLmax 값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랩이 없는 이쪽 부분에서의 섹션 에어포일이 가지는 CLmax 값이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더하고, 그러니까 그 CLmax 값에다가 레퍼런스 에리어의 비율을 곱하고 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0.9를 곱해주면 3차원 날개가 플랩을 전개했을 때 발생되는 3차원 날개의 양력 그 개수값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날개의 그 윙 스윕 앵글, 그러니까 스윕백이든 스윕포워드든 날개의 스윕, 요거는 스윕백이겠네요. 그래서 날개의 뒤처팅각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CLmax 값이 여기서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플랩의 형상이 무엇이냐, 플랩이 그냥 없는 형상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플랩이냐, 아니면 슬로티드 플랩이냐, 팔로우 플랩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3차원의 CLmax 값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래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피리컬 모델로 보면 되고,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항공기가 가지는 실제 CLmax 값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도시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플랩의 형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얘는 한 1.5 정도 될 거고요. 얘는 한 3.4 정도 될 거니까 거의 한 2배 이상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플랩의 형상이라든지 플랩의 타입이라든지 플랩의 그 꺾임각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CLmax 값이 크게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스톨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 항공기 날개에 직접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의 CLmax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설계를 해야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요 정도의 CLmax를 계산하는 수식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는요, 필드 퍼포먼스. 사실 요 부분은 그 항공기가 가지는 그 필드 퍼포먼스라고 하기보다는 그 필드 퍼포먼스를 계산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톨 스피드, 그 다음에 3차원 날개가 가지는 CLmax. 요거 두 개는 이제 사전에 랜딩 필드 퍼포먼스인 테이크오프 필드 랭스라 아니면은 랜딩 필드 랭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이크오프 필드 랭스 TOFL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항공기가 테이크오프 할 때의 어떤 조건들을 보면 첫 번째로 그라운드 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항공기가 정지 상태에서 테이크오프 할 때 필요한 그 속도까지 가속하는 그 거리를 뜻합니다. 그 거리를 그라운드 롤 디스턴스라고 부르고요. 이때 뭐 속도가 0인 거는 그냥 항공기가 가만히 있을 때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벨로시티가 테이크오프 벨로시티가 될 때 이 조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테이크오프일 때의 벨로시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떻게 고려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여러 개의 레귤레이션, 요거는 밀스펙이라고 부르는 그 군용 항공기에 대한 스펙 조건이고 요 두 개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스펙인데요. 그 FAA라고 부르는 조건인데 레귤레이션인데 다행스럽게 요 세 개의 레귤레이션에서는 공통적으로 테이크오프 항공기가 이렇게 뜰 때의 그 항공기 속도는 스톨 스피드의 1.1배가 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스톨 스피드보다 1.1배 더 큰 조건, 클 때의 벨로시티를 테이크오프일 때의 벨로시티라고 규정을 해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은 거죠. 1.1 타임스 v 스톨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벨로시티가 0일 때에서 스톨 스피드의 1.1배가 될 때까지 가속하는 그 거리를 그라운드 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obstacle clearance distance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항공기가 여기서부터 쭉 가속을 하고 얼티튜드를 여기서부터 쭉 높여갈 건데 어떤 특정 거리에서는 항공기가 지표면에서부터 35피트만큼 피트만큼의 어떤 고도를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여기서부터 속도가 0일 때부터의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obstacle clearance distance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여기 35피트라는 것은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H obstacle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regulation에 따라서 어떤 거는 50피트, 어떤 거는 35피트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되어 있는 H obstacle를 넘어서서 고도를 가질 때까지의 거리를 obstacle clearance distance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작은 민간 항공기나 군용 항공기는 50피트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상용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35피트 정도를 가진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테이크오프 벨로시티 말고요. 이거는 클라임 벨로시티라고 해서 항공기가 이제 이륙을 하고 고도를 높여가는 이러한 과정일 때의 벨로시티는 각각 규정에 따라서 1.15배 또는 1.2배 스톨 스피드의 1.15배 또는 1.2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표가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각각의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테이크오프 벨로시티나 클라임 벨로시티가 달라지고 그리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스톨 스피드를 기준으로 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그런 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H obstacle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든 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실제 민간 항공기 날아가 그 사람들을 태우고 날아가는 항공기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에는 분명 다른 그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되고, 조금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은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규정을 개선해 오고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뭐 테이크오프 벨로시티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데, 무인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딱 정해져 있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규정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규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그러니까 뭐 나는 이런 조건을, 이런 레귤레이션을 따라갔더니 테이크오프 벨로시티가 이 정도가 되더라. 나는 다른 조건을 따라갔더니 테이크오프 벨로시티가 좀 다르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들은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향후에 그 항공기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이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항공기 설계를 할 때 나는 어떠한 특정 레귤레이션을 따랐고 이때의 테이크오프 벨로시티는 스톨 스피드의 몇 배가 되더라. 이런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요.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요 값을 스톨 스피드의 몇 배가 되는 값을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해가 가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그 퍼포먼스 중에 중요한 그 V1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V1이라는 벨로시티는 디시전 스피드라고 해가지고요. 항공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항공기가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보잉 737이라든지 777처럼 항공기가 두 개의 엔진을 가지고 쭉 가속을 하다가요. 어느 특정 순간에 특정 지점에서 항공기 두 개의 엔진 중에 한 개가 페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에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추진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일 때 항공기는 실제로 그냥 그 지표면을 이렇게 지표면에서 가속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불행히도 항공기가 이렇게 일정한 고도를 가지고 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걸 하면 돼요. 그냥 항공기의 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감속을 하면 돼요. 감속을 해서 정지를 하면 되는데, 항공기가 일정 고도를 가지고 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위험한 게 뭐냐면 거기서 그냥 급작스럽게 뭐 엔진 엔진 스탑을 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를 더 이륙을 시킬지 아니면은 항공기를 감속시켜 가지고 다시 착륙을 시킬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조종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갈 건지 아니면 스탑할 건지, 스탑해서 착륙을 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조건은 One Engine in Operative, OEI라고 부르는 조건인데, OEI 조건이 떴을 때 실제로 항공기가 더 비행할 건지, 계속 나아갈 건지, 나아가서 뭐 주변에 있는 다른 공항에 긴급 그 회항해서 착륙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뜨고 있는 중에서도 그냥 스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때 그 상황일 때, 엔진이 페일리어를 났을 때 이때의 속도, 그것이 디시전 스피드 V1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드 필드 랭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사실 테이크오프 필드 랭스가 이 밸런스드 필드 랭스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토탈 디스턴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쭉 그냥 두 개의 엔진이 다 그 정상 작동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가속하는 요 거리에다가 엔진 하기가 이렇게 페일이 나고, 그 뒤에 항공기가 설지 아니면 그대로 이륙할지, 요때까지 걸리는 요까지의 디스턴스를 다 더해서 밸런스드 필드 랭스 또는 테이크오프 필드 랭스라고 부르게 되고, 명확하게 테이크오프 필드 랭스라는 것과 밸런스드 필드 랭스는 명확하게 같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개념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엔진이 페일이 나든지요, 엔진이 한 개가 페일이 나가지고 정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고 그냥 스무스하게 항공기가 이렇게 이륙하든지, 요 두 가지에 대한 어떤 필드 랭스가 고려가 되는데, 이 밸런스드 필드 랭스라는 거는 그 두 가지의 케이스가 가지는 필드 랭스가 같을 때의
필드 랭스라고 한다네요. 근데 이거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항공기가 이륙할지, 그냥 스무스하게 이륙할지, 착륙할지, 그때 딱 최종적인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이때까지의 필드 랭스를 그냥 테이크오프 필드 랭스 또는 밸러스트 필드 랭스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하는 것을 다시 들어보고요.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면은 나한테 질문을 해주면은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요 내용들은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교과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아니면은 구글 같은 데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그 테이크오프에 관련된 파라미터 중에 테이크오프 파라미터라는 애가 있어요. 테이크오프 파라미터 TOP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뭐랄까 항공기의 어떤 특정 테이크오프 디스턴스를 만족할 때의 어떤 특정 파라미터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테이크오프 상태에서 요구되는 리프트가 발생할 때 그때의 어떤 파라미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일단 그 테이크오프일 때의 벨로시티가 스톨 스피드의 1.1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 가지고 CLmax 스톨 스피드가 발생할 때의 CLmax 값인 그 값에다가 1.1배를 1.1배의 제곱을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 테이크오프일 때의 CL 값을 계산하게 되고, 이때 항공기가 가지는 어떤 특정 조건을 테이크오프 파라미터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 왜 1.1의 제곱이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CL 값은 그 벨로시티의 제곱에 어떤 반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TOP라는 것을 우리는 그 정의해서 사용을 할 건데, 그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세로축이 테이크오프 디스턴스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TOP예요. 테이크오프 파라미터 TOP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고 하면은 특정 레귤레이션에서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정 레귤레이션에서 당신이 설계하려고 하는 항공기의 밸런스드 필드 랭스, 테이크오프 필드 랭스는 대략적으로 5,000피트 미만이어야 된다. 당신이 갖고 있는 항공기가 두 개의 엔진을 가지고 있을 때, 테이크오프 필드 랭스 TOFL은 대략적으로 5,000피트 이하여야 된다는 어떤 조건을 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의 TOP는 대략적으로 한 뭐 110, 뭐 115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TOP를 우리가 왜 이렇게 찾냐고 하면은 사실은 TOP의 값을 알고 있으면은 요거 윙 로딩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 고려해야 되는 파라미터 중에 윙 로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각각의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나 항공기 이니셜 사이징에서 그러니까 이니셜 사이징에 따라서 또 웨이트라든지 아니면 항공기의 레퍼런스 에어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윙 로딩이라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TOP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들고 왔고, 그러니까 윙 로딩 같은 경우에는 TOP에다가 그 밀도비, 만약에 그 항공기가 그냥 지표면에 있다, 그 C레벨이라고 하는 그 수평면에 있다 그러면은 요 시그마로 표현된 요 파라미터의 값이 1일 거고, 만약에 뭐 항공기의 저게 다르다, 항공기가 지금 비행하고 있는 밀도가 다르다 그러면은 요 값이 달라질 겁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한 파라미터 시그마가 곱해지고요. 거기다가 테이크오프일 때의 CL 값이 곱해지고, 그리고 테이크오프 상태에서의 그 추력대 중량비 T 오버 W를 이렇게 곱해줘서 윙 로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요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데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요거 TOP 요 부분이 뭐 어떻게 뭐 정해져야만 윙 로딩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는 테이크오프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테이크오프 그 TOP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그 밸런스드 필드 랭스에 대한 TOP가 따로 있고, 그리고 요 밸런스드 필드 랭스에서도 엔진이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 엔진이 제트 엔진이냐 아니면 프로펠러 엔진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그게 그라운드 롤 상태이냐 아니면은 50피트를 넘게 되는 obstacle을 넘게 되는 어떤 디스턴스를 뜻하는 거냐에 따라서도 TOP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어떤 조건을 보고 TOP를 결정하면 되고요. 각각의 조건에 맞는,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조건에 맞는 TOP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수치들을 같이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윙로딩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는 랜딩 필드 랭스 LFL이라고 하는 LFL이라고 하는 필드 퍼포먼스 파라미터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항공기가 여기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바퀴를 땅바닥에 지표면에 닿게 하는 터치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터치다운에서부터 스탑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항공기가 스탑하는 요 조건까지의 거리를 이론적으로 그냥 그 개념적으로는 랜딩 필드 랭스라고 하는데요. 그 FAL에서 규정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스탑한 요 랜딩 필드 랭스에다가 플러스 요만큼을 더 더해줘요. 이게 그냥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냥 좀 여유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고려해서 FAR에서 규정한 랜딩 필드 랭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요렇게 항공기가 요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플레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항공기가 이렇게 고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술을 아래로 하고 쭉 내려오다가 끝에쯤에 돼가지고 항공기의 기술을 들어올려서 그 뒤쪽 바퀴를 먼저 땅에 닿게 하는 것을 플레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플레어일 때의 거리, 그리고 항공기가 완전히 그 땅에다가 바퀴를 붙이고 그 땅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감속하거나 하는 그 조건까지를 고려해서 랜딩 필드 랭스, FAL에서 랜딩 필드 랭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죠? 사실 이 위에 것들을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데, 자, 그 개념적으로는 터치다운까지의 거리에다가 스탑까지의 거리를 더한 건데, 이게 개념적인 랜딩 필드 랭스인데, FAR에서는 어프로치를 하고 플레이를 하고 그라운드 롤을 하는 것까지를 랜딩 필드 랭스로 정의해 놓았다. 그 정도의 개념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일 때랑 마찬가지로 항공기는 특정 옵스테클의 디스턴스 높이를 얼티튜드를 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규정이 그 규정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50피트냐 아니면은 뭐 35피트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텐데, 일단 50피트를 가정하고 수학적으로는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되고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SA, 요거는 Obstacle Passing Length라고 해가지고 이 50피트를 넘어서고 요까지 그러니까 요 어프로치하는 요까지의 거리를 아마 뜻할 거예요. 그 값이 뭐 커머셜 에어크래프트는 1000피트,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는 600피트, 에스톨 같은 경우는 short takeoff length, takeoff and landing을 위한 항공기 같은 경우는 450피트 정도를 쓴다라고 규정을 해놨고요. 그 값을 그냥 여기 넣어주고 CLmax 값 넣어주고요, 시그마 값 넣어주고 그때 윙로드 값 넣어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FAR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이요. 그러니까 요 어프로치하는 조건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게 아마
FAR 규정을 따른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기가 어프로치를 할 때는 글라이딩 앵글, 그러니까 항공기의 기수가 3도 정도 낮은, 그러니까 3도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3도, 그러니까 그 기수가 마이너스 3도의 어떤 값을 가지고 이렇게 어프로치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피트의 obstacle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상의 어떤 얼티튜드를 가지고 얘를 지난 다음에 그 테이크오프 그 터치다운 TD라고 적혀 있는 건 터치다운의 약자고요. 터치다운의 벨로시티까지 터치다운 할 때에 요구되는 벨로시티까지 감속을 하고 그 다음에 터치다운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뭐 슬랫, 플랫, 뭐 슬롯 이런 것들을 다 전개해 가지고 드래그를 이용해서 감속을 하고 최종적으로 스탑하는 것까지 요까지의 프로세스가 사실은 랜딩이 어떤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그 어프로치에서의 속도 그리고 터치다운할 때의 속도가 이렇게 각각 스톨 스피드의 몇 배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각각의 규정에 따라서 요 값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지금까지는 필드 퍼포먼스를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매뉴얼 퍼포먼스, 그러니까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의 느낌이 아니라 항공기가 날고 있을 때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맥시멈 벨로시티, 그리고 레이트 오브 클라임, 그다음에 클라임 타임, 액셀러레이션 퍼포먼스, 터닝 퍼포먼스, 요까지 한 5가지 정도를 내가 설명을 할게요. 매뉴버 퍼포먼스 중에 맥시멈 벨로시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공기 엔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동력을 항공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동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항공기가 가장 빨리 날 수 있다. 항공기가 가장 빨리 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요. 만약에 항공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평 비행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을 때 항공기에서 작용하는 4가지의 힘, 리프트, 드래그, 스러스트, 리프트, 웨이트, 스러스트, 드래그. 요거 4가지의 항목이 각각 평형을 이룰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벨로시티를 맥시멈 벨로시티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고요. 요때 요거 T랑 T, 스러스트랑 드래그는 같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항 조건일 때에 항공기가 순항하고 있을 때에 조건을 고려를 할 건데 순항하고 있을 때는 항공기가 가속이나 감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트러스트랑 드래그는 값이 같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가 고도를 이제 변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리프트랑 웨이트는 같아야 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드래그랑 리프트를 각각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해줘요. S는 메인 윙의 레퍼런스 에어리어고요. 그 다음에 CD랑 CL 값은 그때 당시에 비행하고 있을 때의 리프트랑 드래그 코에피션트이고, Q는 2분의 1 로 V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 속도 같은 경우는 뭐 스톨 스피드 이런 걸 쓰는 건 아니고 뭐 크루즈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올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드래그 코에피션트를 2개로 쪼개게 돼요. 한 가지는 요거, 한 가지는 요거, 이렇게 2개를 쪼개게 되는데 얘는요 항공기 표면의 마찰에 의한 패러사이트 드래그, 마찰이랑 압력 항력에 대한 패러사이트 드래그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리프트가 발생하면서 같이 발생되는 3차원 날개에서 리프트가 발생할 때 같이 발생되는 induced 드래그에 대한 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하는 것이 실제 그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드래그 코에피션트의 어떤 항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두 개 텀으로 쪼갰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2개 텀으로 쪼갰을 때 마찬가지로 QSCD 형태로 표현을 해서 QSCD 0, 그 다음에 뒤에는 조금 다르게 KCL 제곱의 QS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일전에 일전에 이니셜 사이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할 때 했던 거랑 동의를 하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양쪽 항에다가 W를 나눠요. W 이렇게 나눠요. 딱 그 W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CL을요. 그 요렇게 바꿨어요. CL 값을 W 나누기 QS로 바꿔가지고 요 안에 딱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W 항들을 다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싶냐고 하면은 T over W 요 항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요 항목을 계산하고 싶어 가지고 요 수식을 도출을 했고요. 여기서 Q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크루즈 할 때 순항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의 Q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K는 일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그 K 값이랑 동일 그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 내용 설명을 할 때 그 K 값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레이트 오브 클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빨리 고도를 높일 거냐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임 레이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레이트 오브 클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레이트 오브 클라임이라고 적혀 있길래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들고 왔어요. 줄여서 RC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는요. 아까 순항할 때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의 각도를 가지고 이런 각도를 가지고 상승을 할 거예요. 그냥 항공기가 이런 앵글이 없이 그냥 상승하지는 않고 이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상승을 할 건데 우리가 스러스트가 이렇게 발생된다고 치면 당연히 드래그는 요거랑 반대 방향인 이런 방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드래그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스러스트의 수직 방향으로 요렇게 리프트가 요렇게 발생할 거고 그래서 리프트랑 드래그랑 스러스트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웨이트는요 어찌됐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그 그림을 약간 틀었다는 느낌보다는 웨이트는 그냥 무조건 아래쪽으로 요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웨이트가 만약에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리프트랑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만 고려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웨이트는 무조건 아래쪽으로 지구가 끌어당기는 아래쪽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 프러스트랑 리프트랑 드래그는 항공기가 이런 식으로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이거를 알파로 봅시다. 실제로 반응각은 아니지만 알파라고 봤을 때 알파만큼 서로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죠. 클라임 할 때는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알파라는 값이 조금 작은 것 같다. 지금 요거 조금 잘못 설명되어 있는 건데, 알파 값이 그냥 작다. 그러면은 우리는 공학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몰 앵글 어프록시메이션. 예를 들면은 탄젠트 알파는 그냥 알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사인 알파는 그냥 알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그대로 들고 와요. 그래서 그 가정을 가지고 와서 이 텀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요. 레이트 오브 클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수학적인 정의가 있대요. 나도 이게 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임 할 때의 벨로시티에다가 그 각각의 그 힘에 대한 텀을 곱하게 되는데 힘에 대해서 곱하게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텀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웨이트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스러스트랑 드래그를 서로 뺀 다음에 아무래도 클라임 할 때는 액셀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스러스트가 조금 더 값이 크겠지만 그 가속하고 있을 때의 그 이쪽 방향으로의 힘이 스러스트 빼기 드래그잖아요. 그래서 t-d가 될 거고 거기다가 사인 알파 코사인이 이렇게 되고 사인 알파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의 t-t의 사인 알파가 되는 텀이 요 텀이에요. 요거는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요 텀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앵글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해서 그냥 요거만 남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요 텀에 대해서 지금 요 텀에 대해서 t 오버 w로 나누고 d 오버 w로 나눈 다음에 d를 앞에서 표현했었던 요거 있죠. 요거 값을 그대로 들고 와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t 오버 w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t 오버 w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 레이드 오브 클라임이 여기 있고요. 보통 이 레이드 오브 클라임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값이 되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의 v 값은 클라임할 때의 벨로시티 값을 집어넣고 윙로딩 집어넣어주고요. 나머지 값들 다 집어넣어주면 그때 요구되는 t 오버 w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t 오버 w를 우리가 정했다. 어떤 값을 정했다. 그러면은 요 수식에서 윙로딩 클라임 상태에서의 윙로딩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매뉴얼 퍼포먼스 중에 클라임 타임이라고 있어요. 클라임 타임이 뭐냐면은 내가 특정한 얼티튜드 H1에서부터 H2까지 그 상승할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냐라는 것에 대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냐에 대한 조건인데 아까 앞에서 레이드 오브 클라임을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클라임 상태, 그러니까 클라임이 처음 클라임을 시작을 하고 그때가 H1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임 상태가 끝나고 이렇게 크루즈를 한다고 봤을 때 이때 그 클라임이 끝나는 상태를 H2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까지 고도를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것을 클라임 타임이라고 부르게 되고 레이드 오브 클라임 자체가 얼마만큼 빨리 고도를 높이냐에 대한 그 항목이기 때문에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레이드 오브 클라임을 정의를 했다 아니면 규정에서 레이드 오브 클라임을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개의 그 클라임 클라임 운영 그 클라임 조건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클라임 조건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어떤 고도를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클라임 타임을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임 리미테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항공기가 최소한 시간당 분당 이 정도는 분당 이게 피트 퍼 미닛이라서 분당 몇 피트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고도를 높여줘야 된다라는 조건이 클라임 리미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최소든 이 값은 뭐 클라임 리미테이션은 뭐 미니멈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맥시멈 값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니까 그 최소 요구되는 어떤 레이드 오브 클라임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 항공기가 클라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클라임 리미테이션을 찾고요. 요 클라임 리미테이션을 규정해서 찾고 그러면 최소한 항공기가 이 정도의 그 레이드 오브 클라임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라임 리미테이션을 고려하게 됩니다. 항공기의 타입에 따라서요. 뭐 항공기가 비행하는 타입에 따라서 항공기의 어떤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요구되는 레이드 오브 클라임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적절하게 목적성에 맞게끔 찾아서 사용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네요. 자, 그 매뉴얼 퍼포먼스 중에 엑셀러레이션 퍼포먼스라는 것은 아까 요거랑 똑같아요. 클라임 타임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클라임 타임에서 갖고 왔던 했었던 그 수식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V1이라는 속도에서 V2라는 속도로 가속을 할 때 걸리는
걸리는 시간이 액셀러레이션 타임이고요. 액셀러레이션 타임이고요. 얘가 얼마만큼 빨리 어떤 항공기가 뭐 예를 들면은 뭐 100km만큼 더 가속을 하는데 10초가 걸렸다. 그러면은 얘의 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얘가 얼마만큼 빨리 가속할 수 있는지 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액셀러레이션 퍼포먼스고 계산하는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얘랑 그 클라임 타임을 계산하는 데 쓴 요 수식이랑 동일하죠. 그렇게 됐고요. 터닝 퍼포먼스라는 것은 그래요. 그 항공기가 이렇게 로이터 또는 터닝, 그러니까 항공기가 이렇게 그냥 크루즈 않지 않고 어떤 그 항공기 이렇게 봅시다. 항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항공기가 이렇게 비행하고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회 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비행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의 퍼포먼스를 뜻하는 것이고요. 요거는요. 항공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턴을 하려면 항공기가 느끼는 어떤 그 가속력 있죠. 중량에 의한 가속력 있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봅시다. 항공기가 일정한 고도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요. 항공기가 일정한 고도를 가지고 비행을 하려면 적어도 리프트, 그때 발생하는 리프트는 항공기의 중량의 적어도 몇 배는 돼야 된다. n배는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항공기는요, 이렇게 비행하거든요. 항공기는 요게 날개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항공기가 돌아갈 때 항공기 날개가 있고 요렇게 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용하는 중량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리프트 이 두 개의 항목을 가지고 터닝 퍼포먼스를 결정을 할 건데 적어도 이 리프트가 이 중량의 n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n 값은 어떤 값이 될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는 뭐 항공기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뭐 날개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될 거고 앞에서 설명했었던 요 수식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 여기서 리프트에 대한 텀 있죠. 요 리프트에 대한 텀을 요걸로 바꾼 다음에 리프트에 대한 텀을 NW로 바꾼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수식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CLmax 값이 요 조건이 이렇게 그 수식이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CLmax 값이 이러한 조건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감안을 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계속 말을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공기가 이렇게 터닝을 할 때요. 터닝을 할 때 얘가 고도가 안 낮아지고 일정한 어떤 터닝을 하기 위해서 그때 발생하는 리프트가 적어도 n배, 그 중량이 n배 정도는 돼야 된다.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만족을 했을 때의 어떤 T of W의 T of W를 계산하기 위한 이퀘이션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n 값이 정해지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때 터닝할 때의 T of W는 얼마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아마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학생들한테 되게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식 자체가 그냥 뭔가 공학적이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정립된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것들요. 이론적으로 정립된 게 아니라 어떤 실제 항공기의 어떤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가 여기서 왜 붙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얘가 왜 1.1배지? 1.15배지? 뭐 얘는 왜 50피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항공기 설계라는 부분이 뭐 이론적이거나 공학적으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런 수식을 쓰는구나 그냥 저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내가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부족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읽어보고요. 또는 그냥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뭐 테이크오프일 때나 랜딩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이크오프일 때 보통 뭐 보잉 737은 어느 정도의 앵글 오버테이크를 가지고 비행을 하나요? 랜딩할 때는 어느 정도 앵글 오버테이크를 가지나요? 이런 것들은요. 이론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공학자들보다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조종사, 그 기장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에비에이션 뭐랄까 에비에이션 관련된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은 실제 기장들이 답변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서 뭐 학생들이 검색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직접 질문글을 올려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보통 뭐 보잉 737의 테이크오프 필드링스는 얼마 정도 되나요? 라는 것들을 찾아보면은 밑에 기장들이 주르륵 댓글 달아줄 거예요. 나는 뭐 대충 이 정도로 만족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실제로 비행하고 있을 때의 조건들을 그러니까 조금 더 실제 비행에 적합한 조건들을 찾을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는 것도 굉장히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유용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4주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